리비도하고 리비도를 이제 아까 그 플라톤의 에로스하고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에로스하고 플라톤의 근원하고 있는 에로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이죠. 이 에로스라는 말이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니까 에로스하고 이제 또 하나는 타나토스로 이제 나누죠. 타나토스는 이게 죽음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에로스는 생명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글씨 쓰기 어려운 토스 힘듭니다. 이 마우스로. 네, 그래서 이 타나토스라는 말하고 이제 에로스라는 이 그리스 말을 써서 이게 다 이제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이 이제 이들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 안에는 크게 이제 이런 이드하고 슈퍼 에고가 자리 잡고 있는데 무의식 안에 이 빙산의 이 저 밑뿌리잖아요. 수면 아래 이 무의식을 영역을 이 두 가지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들을 구성하는 그놈이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성하는 것은 이제 에로스와 타나토스다라는 것은 이제 후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생존의 본능하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리비도라고 표현했죠. 초기에 리비도 생명의 충동이자 이것이 이제 성적 충동이기도 한 성적 본능이라고 하든 리비도 에로스. 근데 후기에는 이걸 에로스라고 다시 말하죠. 그래서 에로스하고 이제 타토스가 이드 그것을 구성하고 있다. 본능을 구성하고 있다. 인간의 충동.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런 에로스적인 측면은 플라톤의 경우는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에로스라는 측면이 이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또 리비도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지인데 이 플라톤에게서 의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 슈퍼에고 이 의지에 해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기계라고도 변화가는 의지가 해당하는 것이 아마 이 타나토스 슈퍼에고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이 무의식 안의 갈등 요소를 조정하는 것이 이제 의식인데 수면 바깥에 이 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플라톤의 경우는 이제 아마도 이성적인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적인 능력이 이제 인간의 의지와 정욕이라는 두 말을 고삐를 쥐고 조절하고 그것을 이제 두 쌍두마차의 비율을 얘기했었잖아요. 인간 영혼의 3분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인간 마음의 영혼의 구조는 이성이라는 의식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마부가 말 잘 듣는 말인 의지와 말 안 듣는 말인 이제 검은 말인 정욕, 흰 말인 의지 두 가지의 말을 조정해 나가는 이런 마부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성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구도가 프로이드에게는 그대로 이런 신화적 설명이 플라톤에 그저 가져가서 에고가 이제 의식이죠. 이 에고라는 게 이제 의식 차원. 이 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의식 차원의 에고가 무의식 차원의 이 슈퍼 에고와 이들을 말하자면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통제해 나가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이 갈등이 이제 이 이드 차원이 너무 이게 과대하게 표출됐을 때 어떤 신경 장애, 어떤 정신의 장애들이 생겨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절하는 이제 의식의 방어 기제, 에고의 방어 기제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좋은 방어 기제가 이제 승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의 철학하고 연결고리를 받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대의 낭만주의 철학을 열었던 칸트나, 그 다음에 낭만주의 슈엘링, 쇼펜하워, 그리고 이제 니체까지도 언급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칸트의 경우는 사실 현상의 세계와 이제 자체의 세계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현상의 세계를 이제 뭐 섬에 비유했는데 빙산의 일각인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밑뿌리에 해당하는 더 크고 무한한 영역이 이제 자체의 세계다 얘기했는데 그 칸트의 경우 이 자체의 세계는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다 드러낼 수만 없는 과학적인 지성을 통해서는 물론 이제 칸트는 실천이성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선한 의지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죠. 이것이 이 현상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이 자체의 세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지적인 요소가 상당히 또 칸트의 요소도 선한 의지라고 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이 자체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양심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사실 프로이드의 경우도 이 슈퍼에거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플라톤의 이제 의지 또는 기계하고 연결시켰는데 이것이 칸트로 말하자면 이게 선한 의지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양심이나 선한 의지. 왜냐하면 슈퍼에고가 바로 도덕적인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규범의 원리이고 에고가 이제 현실 원칙이라고 하고 이드가 이제 쾌락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낭만주의자인 칸트의 이런 그 자체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의 구별, 하고 플라톤이 동굴 속 세계와 동굴 밖 세계의 구별,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과 의식의 구별하고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칸트의 경우는 이 자체의 세계가 도덕적이고 예지적인 차원으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단지 이런 수면 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늘의 세계하고도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죠. 초월적인 이제 하늘의 세계하고도. 근데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의 이 세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두운 이런 본능의 세계에 더 주안점이 두어져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그 쉘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낭만주의 철학자의 경우에도 보면 이 근거라는 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이런 인간에 있어서의 그 의지적인 요소라고도 보고 있고 이 근거라는 것이 또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실존의 밑보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의 그 현상 세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쉘링의 경우는 이제 실존적인 삶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 또 실존 철학이라는 것들이 실존 철학의 연원이 이제 쉘링의 이런 실존 개념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는 현상의 세계라는 것이 겉에 드러난 세계인데 우리가 과학이 다루는 세계고 이런 칸트가 말하는 현상의 세계, 플라톤의 이런 동굴박 세계라는 칸트의 이런 현상의 세계가 쇼펜하우어의 경우는 이제 그 표상의 세계라고 이해되고 있고 과학이 다루는 그 밑바닥에 있는 뿌리가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할 때 이 의지의 세계가 이 표상의 세계를 구조지우는 밑뿌리의 역할을 하고 근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낭만주의 철학에 있어서는 칸트, 쉘링, 쇼펜하우어에 있어서는 어떤 유사성을 갖는 것이죠. 이 세계관이. 현상의 세계, 인간의 표면적인 삶의 실존, 그리고 이 표상으로서의 과학이 다루는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의 세계에 근거하고 있고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은 이 근거는 이 자체의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또 과학이 다룰 수 없는 그것은 어떤 의지적인 요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칸트의 경우는 이제 선한 의지고 쉘링에 있어서는 약간 무의식적인 근거라는 의미를 써서 여기서 무의식이라는 말이 사실 가장 원조는 라이프니츠지만은 쉘링이 바로 직접적으로는 그 가장 먼저 근대 철학에 있어서 그 영향을 줬던 또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쉘링이. 쇼펜하우어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근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존에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에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사실 낭만주의 철학의 영향 하에서 나온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 물론 또 플라톤까지도 소급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그 자기 동시대의 철학자로서는 이런 쉘링이나 쇼펜하우어나 또 니체 같은 니체는 이제 힘의 의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모든 그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인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표상적인 우리의 알미라는 것도 그 힘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죠. 권력의 의지나. 자, 이것이 아들러 같은 또 제2세대의 그 프로이트 이후에 나오는 아들러 같은 제2세대의 정신분석학자에게 영향을 줘서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마음의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니체의 이런 권력의지,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의 이런 맹목적인 의지, 또 쉘링의 무의식으로서의 이런 근거가 되는 의지, 칸트의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이 프로이드의 이런 이드, 본능적인 욕망, 그 다음에 칸트의 선한 의지 개념은 여기 초자로서의 무의식을 차지하고 있는 초자, 양심의 원리, 도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초자가 또 칸트의 이런 선한 의지로서의 자체 세계와 접근 가능한 자체 세계를 알 수 있는 이런 선한 의지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다. 네, 이제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에 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교재도 좀 자세히 좀 다루고 있는 프랑클인데
우선 그 인간관부터 그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런 이제 서두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인간관이 세 가지 차원을 갖는 인간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 차원. 이것은 이제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그랬죠. 리비도라고 아까 이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의 이제 리비도 또는 에로스라는 그 요소가 있는데 성적인 충동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그 본능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다 보니까 프로이트의 인간관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차원의 인간을 중요한 인간 본질로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인간은 이런 동물적인 본능만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2세대 정신분석학자인 아들러 같은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인간, 즉 심리적이고 사회적 차원의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소유욕을 추구하고 권력욕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사회적인 심리 차원을 주목했던 것이 인간 본질로서 주목했던 것이 바로 아들러 같은 프로이드 이후에 나왔던 정신분석학자고 그런데 그 프랑클은 제3세대라고 그랬죠. 정신분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프랑클은 이 또 철학 상담을 열어놓은 이제 철학자이기도 한 이 프랑클은 이런 생물학적인 동물적 본능 차원하고 또 심리 사회적인 이런 욕망의 차원만을 가지고서 인간을 이해할 수는 없다. 즉 인간은 세 번째 차원, 더 높은 차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 차원에서야말로 인간은 그 무한한 의미와 또 무한대한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론 의미나 가치라는 것은 뭐 아주 낮은 차원에서부터 다 얘기할 수는 있죠.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을 충족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싸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물론 유의미하고 뭐 가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생존 가치를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가치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서 삶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들러가 말하듯이 우리가 또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쇼핑을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권력을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열등감과 또 우월감 속에서 경쟁을 해 나가고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사업의 성공을 꿈꾸고 가치를 여기서 발견하려고 하고 여기서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재화도 가치고 우리가 뭐 소비제도 가치고 또 뭐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가치죠. 물론. 그래서 등급을 맞고 점수를 맞는 것도 가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서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 충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가치를 또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또 사실상 정말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는 아까 말한 동물적인 본능 충족의 의미나 가치나 또는 사회적인 경쟁에서 얻어지는 어떤 성적이나 여러분이 뭐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성적표 또 소유, 재산. 자, 여기에서만 사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예술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또 이 기타 문화적인 가치라는 것은 이런 재화 가치나 생존 가치를 넘어서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정신적인 가치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치는 무한정한 거고 사실은 무한히 추구될 수 있는 무한히 열려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깊이와 높이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랑클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프로이드나 그 이전에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관점, 인간에 대한 이해 차원하고는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인간을 세 가지 차원으로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우리가 아까 뭐 그 그림을 가지고만 잠깐 다시 이해해 보려면 프로이트는 사실 또 아들러도 두 가지 차원 정도로 인간을 이해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수면 위의 차원과 수면 아래 차원, 즉 무의식의 차원과 이제 의식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을 이제 생물학적 차원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동물적인 본능이라든 것이 지배하는 이드나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차원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의식적인 심리 차원인데 이것이 이제 아들러가 생각했던 또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의식, 자아라고 하는 에고가 활동하는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비도와 에고, 이드와 에고의 이런 그 두 차원을 가지고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어찌 보면 그 이전의 심리학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프로이트나 아들러. 그러나 이제 프랑클은 제3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의 차원, 또 책임,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어떤 또 예술적인 지향을 해나가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무한한 가치 추구와 의미의 차원을 이제 열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클의 그러면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의 심리, 정신 치유, 철학적 상담 치유의 이런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이해하고도 이제 연결고리를 갖는 것인데, 인간은 이런 동물적인 본능 충족이나 사회적인 욕구 충족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프랑클의 이런 실존 분석과 로고테라피라는 방법을 창시하게 된 어떤 원리가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을 이해하는 원리가 인간은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이트가 생각하듯이 또는 아들러가 생각하듯이 본능이나 어떤 욕망에 지배받는 존재만은 아니다. 그렇게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아들러나 프로이트 말고 우리가 미국에서 발달했던 행동주의 심리학, 왓슨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생각하듯이 인간은 환경적인 조건에 외적인 환경 자극에 지배받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기계적으로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에 자극에 결정된 반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라는 여지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 어떤 자극이 주어져도 그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 비판할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자극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연기를 하고 거짓된 행동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한 자극이 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이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극으로서 고기 냄새를 맡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기를 덥석 입에다가 집어넣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아지나 돼지가 하듯이 인간은 결코 배가 고파도 아무리 그 자극을 줘도 고기 냄새로 욕을 해도 거식증이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뭐 전혀 먹지 않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에겐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런 본능적인 것에 그래서 규정되거나 사회적인 어떤 차원에만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가 있는 존재는. 돈이라는 자극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의미의 의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뭐와 이제 이것도 대비시켜야 되면 아까 프로이트가 생각하듯이 인간은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성적, 리비도로 가는 성적 충동이라는 본능에만 또는 생존 본능이라는 그런 욕구에만 제한된 그런 의지를 갖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들러 같이 어떤 권력 의지, 우월이나 열등감을 낳는 이런 권력욕, 소유욕, 권력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지에만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무한대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즉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이거나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니라 동물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인간이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생존 가치나 의미만을 찾는 존재도 아니고 쾌락 원리에 지배되는 존재만도 아니고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또 아들러가 생각하는 권력욕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어떤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그 의미만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서 경쟁을 넘어서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 나가려고도 하고 정말 유니크하고 창의적인 어떤 의미를 삶에서 실현하려고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와도 경쟁을 넘어서서 정말 독자적인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자 이것이 무한대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으로만 제한된 존재가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만 제한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가진 인간은 무한한 의미를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무한한 가치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삶의 의미라는 원리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은 삶으로부터 의미를 추구하도록 과제가 주어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적 또 전환 또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것이 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프랑클에게 있어서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 칸트가 예를 들면은 인식의 관계를 설명할 때 과거에는 대상을 위주로 하고 인간은 수동적으로 대상을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존재로 이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칸트가 이제 왜 대상이 아니라 주관, 주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상을 구성하고 대상을 형성해 나가는, 자, 이런 의미에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인식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랑클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 문제에 있어서의 역전된 관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의미라는 것은 인간이 무조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어떤 삶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랑클은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의미의 주체는 사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삶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좋냐면은, 우리가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의 영향을 이 사람이 받아서 로고테라피라는 이 치유 방식을 실존 분석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또 동의어로 쓰기도 하고, 실존 분석이라는 말은 이제 하이데거 용어라고 했죠. 현 존재의 해석학을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로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이데거 영향이 있다고도 보여지는 것인데, 그 프랑클에 있어서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은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존재 자체하고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 있어서 본래적인 실존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의 진리나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존재의 의미나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 자체의 부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존재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탈존이고 자기를 초월해 나가는 탈존이 되고 자기를 벗어나는,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적인 실존으로 가게 되는 이 구조가, 내가 존재를 구성하거나 뭐 존재의 의미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나에게 존재가 나를 불러서 존재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것에 응답함을 통해서, 그것에 대답함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존재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본래적 실존의 구조고 후기 사회에서 이제 탈존으로서의 인간의 참된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유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랑클도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발견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의 삶, 또 내일의 삶,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삶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에 대답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삶 자체라는 것은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존재 자체인데, 그 삶 자체가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는 과제에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받은 그 과제를 우리가 수행해 나가고 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고, 삶의 가치를. 그래서 이런 의미나 가치의 주체가 인간이라기보다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과제로서 이것을 내주는 것이고, 우리는 숙제나 여기에 과제를 수행하듯이 여러분이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은 삶 자체가 우리에게 부여했던 과제를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과제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러한 삶의 의미에 응답해야 할, 삶이 우리에게 주어준 우리에게 준 과제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의미 문제에 관한, 또 가치 문제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던지는 질문으로서의 의미나 가치에 답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성실히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이제 프랑클의 인생관이고 또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부연을 하자면 삶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라고 했는데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제를 이행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의미나 삶의 가치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재도 나오는 것처럼 창조 가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험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도 가치다. 근데 이제 창조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일과 노동을 통해서 발견하는 가치가 되는 것이고 또 경험 가치라는 것은 어떤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경험 가치라는 것은 또 하나는 이제 태도 가치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 상황, 인간의 유한성, 즉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떤 죽음이라든지 또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 이런 인간이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책임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태도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태도 가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 가치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까 창조 가치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일을 수행을 함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벌임을 통해서 사업을 우리가 어떤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그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하는 거기서도 사랑이라는 의미를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인간이 사랑의 의미를 다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삶의 의미를 살며 사랑하며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삶의 의미나 사랑의 의미는 또 두 번째 가치, 즉 경험 가치를 통해서 오히려 잘 보여줄 수 있는데 발견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인격적인 타자를 사랑하게 되거나 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의미를 또 발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삶의 의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 모든 삶의 의미나 사랑의 의미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미는 무한히 추구될 수 있다고 했듯이 열려 있다고 했듯이 삶이 우리에게 과제로서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는 무한하다고 했듯이 자 우리가 일을 통해서 창조 가치를 발견하고 일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인격적인 누군가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또는 인간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경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그 사랑의 의미나 또 삶의 가치는 어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까 창조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사업이나 일이 창업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성공함을 통해서 물론 일을 사랑하면서 성공한 의미에서 그가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를 했을 때 그러면 그는 좌절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자살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 발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자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창업을 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인간과의 교제를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사랑을 느꼈다고 해도 실현을 당할 수 있죠. 연애가 실패할 수 있죠. 사랑이 좌절될 수도 있겠죠. 그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그러나 그럼을 통해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자 사랑에 배신을 당했을 수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업이 자기에게 실패를 안겨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을 수도 있고 실현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고통, 자 이런 고통과 절망을 느낄 때 거기서 또한 우리가 태도 가치를 배울 수 있고 태도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실패나 좌절 속에서도 배신을 통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신의 어떤 괴로운 고통을 넘어서서 초월할 수 있는 자, 이런 선택. 자, 이것이 이제 태도 변경을 요구한다고 아까 이제 얘기했죠. 방법론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방법론에서. 자, 이런 태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태도 가치가, 여기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 변경을 통해서 실현되겠죠. 이런 태도 가치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나 실현당한 아픔, 또 창업했다가 사업의 실패. 자, 이런 것들이, 창조 가치나 경험 가치를 넘어서서 태도 가치를 통해서 이런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변경을 통해서
도달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픔을 딛고 극복해 나가는, 성숙을 가져다 주는, 인격의 성숙을 진정 가져다 주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깊은 의미를 또 발견하게 되는, 그 고통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사랑이 주는 아픔까지도, 시련의 아픔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기 사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 가치라는 것이 마지막 고통조차도, 자신의 유한한 한계 상황조차도 끌어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한계 상황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태도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 방법론으로서는 태도 변경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치일 수 있겠다. 거기서 발견될 수 있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이고 궁극적인 사랑의 의미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고테라피의 방법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까 말한 어떤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프랑클이 비극의 3대 근원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고통이라든지 인간의 죽음이라든지 또는 어떤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극적인 3대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게 고통이잖아요. 아까 시련의 아픔, 배신의 아픔, 사업 실패의 아픔, 자, 이런 고통, 자, 또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 자,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초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요즘 병으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프랑클의 이런 방법론은 어떤 이런 고통으로부터, 또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부터 거리두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거리두기죠. 사회적인 이런 공간적인 공간 차원에서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거리두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자기를 초월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역설장이라는 것의 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 차원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 안면틱이라고 그러죠. 여기 눈이 떨린다든가 여기 어떤 근육이 떨리는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얼굴이 자꾸 얼굴 떨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 떨림. 우리가 어떤 글씨 쓰려고 하면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더듬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겨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폐쇄공포증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질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고, 또 생물학적인 또는 본능적인 요소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이제 역설지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용기 있게 그것에 맞서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courage is doing what you are afraid to do,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맞선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소공포증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인 사람이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고소공포증의 치료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의 기질상으로나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은 세 가지 차원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차원,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관점에서, 차원에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나의 기질적인 어떤 본능적인 결함이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본능적인 나의 한계, 기질적인 한계로부터, 한계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기를 초월해서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로 뛰어내리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 이게 이제 역설지향인 것이죠. 말 더듬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말을 더듬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스피치를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아주 웅변학원에서 웅변을 배우는 사람.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역설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 더듬을 오히려 극복해 나가는.
자, 그 다음에 탈성찰이라는 것은 이제 속적인 하나의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 임포텐스를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너무나 의식, 사회적 차원으로부터의 이제 거리두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면증이나 임포텐스라는 것은 성적 기능 장애 이런 것도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뭐 우리가 역설을 지향해서 다루는 안면틱이나 뭐 아까 고소공포증이 어떻게 보면 기질적 장애일 수도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불면증이나 임포텐스 같은 경우는 시민성 장애일 수 있을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치면은. 근데 그런 시민성 차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어떤 사회적 차원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의식 차원을 뭐 불면증이 온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과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